여러분 반갑습니다. 염지호입니다. 태제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작은 대학을 올해 시작을 해서 9월 첫 주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 특별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이배영 위원장님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같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 크게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문명이 대전환기를 맞았는데 이게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큰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대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나가서 이제 태제대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 교육을 왜 다시 생각해야 되나 하는 것은 21세기의 특징하고 20세기의 특징을 대비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사가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여 년, 15년 전쯤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The Singularity is near, 그래서 특이점이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2045년 정도가 되면 인간이 IT나 기계 문명하고 같이 결합이 한 50% 이상이 돼서 여태까지 7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하고 현재 인류하고의 차이보다 지금 인류하고 2045년 정도의 인류가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발 하라리라는 우리가 이제 사피엔스로 유명한 우리 인류 문명사를 잘 정리하고 있는 히브리 대학 교수도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한 2050년 경쯤 되면 인간이 거의 신적인 경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50%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가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2007년에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한 15년 정도 이것도 지났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 한 10%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50%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를 되돌아보면 20세기는 산업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911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테일러리즘을 주장하면서 과학적 관리법을 제창을 했습니다. 뭐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나 뭐 산업공학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생산을 잘게 쪼개 가지고 그것을 전문화시켜 놓고 나서 다시 합치게 됐을 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쪼개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도 지식도 잘게 쪼개진 형식적인 체계화된 지식들로 20세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지고 교육도 대형화된 교육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 소비를 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21세기를 맞아서 공해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CO2 문제라든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떠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세뮤얼 알프스만이라고 서지학자가 도서관에서 분석을 해본 거에 의하면 신간 도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안 찾아가는, 신간을 찾지 않는 도서관에서 그런 기간이 얼마인가를 평균을 해서 내봤더니 여기도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더라. 물리학은 13년, 경제학 9년, 수학 9년, 심리학 7년, 역사학 7년이면 거의 찾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30년을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박사학위 받았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서 30년을 써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걸까?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걸까? 피터 드러커는 97년 포브스 인터뷰,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30년 후에 대학 캠퍼스 역사적 유물이 된다. 현재 대학 살아남지 못한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레이도 세계 대학 절반이 2030년 되면 사라질 것이다. 거의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챗 GPT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이 이제는 너무나 보편적인 것으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 역사상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조직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교회고 다른 하나가 대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유럽에 가보시게 되면, 저도 노팅함에서 회의가 있을 때 한번 가봤더니 제가 묵었던 호텔 옆에 하나는 진짜 교회고 하나는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교회가 전부 다 펍,
저 바로 바뀌어갖고 낮에는 4층을 쪼개가지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스테인드 글래스는 그대로 있지만은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밤이면은 술 파는 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에 가서 보시면은 성당을 가게 됐을 때에 미사를 드리거나 예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관광지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 대학도 이런 위기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이 옛날에는 계몽을 해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공장으로 바뀌었다. 학위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자기가 그 증명을 이제 실력을 증명하는 거지만 지금은 가문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바뀌었다. 입학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에 불과하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도 획기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총장을 할 때에 제일 많이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경제원론인데 한 15개 과목을 다 교수님들이 40명 되는 경제학부 교수님이 15명이 쪼개가지고 매 학기 50명씩 쪼개서 경제원론을 영어로 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외워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를 버리고 지금 코세라나 다른 곳에서 하버드 스탠포드의 경제원론 강의들이 다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하고 문제 풀고 적용해 보는 걸로 해보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역시 아직도 아마 지금 이 순간도 그럴 텐데 50명씩 쪼개가지고 칠판에다가 경제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20세기의 DNA를 가지고서 20세기식 대량 생산 체제에 걸맞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미 순야라고 동경대학 교수가 쓴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미디어로서 대학을 본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1088년에 몰로냐 대학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의 효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귀족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유명한 지식인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고 했던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돈을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우리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몰로냐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1400년대에 들어가면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얼굴을 보고서만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만 얻는 게 아니고 이제는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게 되니까 누구나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의 영향이 유럽 문명사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윅에서는 문명사의 100대의 공헌을 한 발명 중에 첫 번째로 인쇄술을 꼽았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잘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하게 되니까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말씀하시고 스테인드 글래스로만 이미지를 예수님의 이미지를 받았던 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르네상스 신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 문명사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첫 발걸음을 뛰는 정도에 불과하지. 이제 올해 작년 11월에 챗 GPT 3.5가 나오고 GPT 4.0이 나오면서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문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귀족들한테만 세금을 받다가 일반 백성들도 경제 활동이 늘어나게 되니까 중국에서 여기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귀족들의 성 100개를 추려가지고 일반 서민들한테 나눠준 게 그게 이제 백성 100백자에다 성성자라서 백성이 돼갖고 아이덴티파이를 시켜가지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하니까 세금은 개인한테만 걷어야 되는데 회사가
보니까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게 법적으로 사람을 만든 게 법인이 돼서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걷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디지털세를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나 아마존 같은 데가 엄청나게 유럽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데 법인세는 미국에다만 내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안 되겠다, 디지털세를 걷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10%씩 디지털세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잘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바둑,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모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챗 GPT가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의 젊은 교수 한 분은 챗 GPT를 쓰지 않으면은 감점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데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10시간씩 반복적인 코딩 작업을 하지 말고 그거는 GPT한테 맡기고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공대에서 3, 40년 전에 캘큘레이터 못 갖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당연히 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GPT나 AI를 활용해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육도 상당한 위기에 닥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배울 건가. 기존의 형식지만을 가르쳐 주던 것이 이제는 이건 보편적인 지식이 됐고 개인 하나하나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암묵지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인지심리학자인 코슬링 교수도 휴먼하고 AI하고 루프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지식이나 지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장인 김성희 교수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비판적인 질문,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상호 협력하고 조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 김도현 총재님도 자주 얘기했지만 그런 시대에 아직도 수능에서 오지선다형으로 이 패러다임이 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교육의 미래를 볼 때는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20살까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고 나면 평생을 60살까지 회사에 취업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100세 세대가 됐고요. 유명한 타임지 2015년 표지 모델은 그해 태어난 애가 몇 살 살까 했는데 142살을 얘기를 했고요. 이미 외국에 있는 LG 공장에서는 로봇을 이용해 갖고 힘을 키워서 여러 가지 창고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하고 머신이 공동으로 같이 체화돼서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고 있고 형식적인 지식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나 아니면은 이러한 곳에 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외우게 시키는 교육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대착오적인 어떻게 보면 19세기에서 유생들이 20세기 근대 교육이 시작됐을 때에 그것을 저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그러한 물결에서 뒤처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하버드 대학이 코로나 코비드 19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임을 갖고 한 60여 페이지가 되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는 클래스룸을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옛날 같은 수업 방식이 안 된다. 내용도 바꿔야 되겠다. 아주 무서운 얘기는 expanding the community,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코넬 대학은 석사 과정을 지금 거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석사 학위를 주고 있고요.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한 3, 4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주립대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서 지금은 17만 명의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버드 대학이 한국에 아시아에 진출해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스카이 대학의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유명한 이야기인데 상상력이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사이언티스트라고 자기를 정의하지 않고 I am enough of the artist to draw freely upon my imagination. 내 상상력으로부터 충분히 끌어내는 나는 예술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예술적인 이런 상상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가 하는 것이 경쟁력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세기는 매스 에듀케이션으로서 형식질을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했지만 21세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고 창의적인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근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식 지식 전달보다는 토론식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렉처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전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학부에서 전공을 가르쳤지만 이제 모든 전공에 특화된 전공들은 다 대학원 가서 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삼성전자에는 3,000명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포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를 학부에서 전공했다고 삼성전자에 가서 내가 전공자라고 행세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학부에서 맛보기로 입문 정도로 하면서도 그것을 7, 80학점을 들어야지만 전공이라고 이렇게 모든 칸막이를 해서 모든 학과들이 학부 대학원을 같은 전공만 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20세기의 낡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일본의 스쿠바 대학은 학부하고 대학원이 같은 학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부가 예를 들어서 정치학과, 사회학과가 있으면 대학원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과 이렇게 돼갖고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스타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사일로처럼 만들어가지고서 학부 학생들을 거의 볼모 잡듯이 하고 특히 대부분의 대규모의 종합대학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바뀌면서 대학원의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부 교육은 거의 방목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하고 교양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학원과 학부의 분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라버스에서도 교육 목표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학생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학습 목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굉장히 아주 멋있는 강의실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낡은 강의실이 됐습니다. 호주의 경제력 산업의 2위가 교육 산업이 됐습니다. 이전에 영어만 가르치다가 이제는 외국 유학생들을 끌어들여서 21세기형 가장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이 저렇게 프로젝트 스타일로 되어 있고 모니터가 각각 있어서 거기서 토론한 내용들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업로드 시키면 모니터에 떠서 교수가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강의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교육 방법을 보게 되면은 강의로서 기억에 남는 거는 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 50%,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면 90%가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의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숨소리까지 노트 테이킹해서 그것을 그대로 베껴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형식의 이러한 시스템들은 빨리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총장을 마치면서 원래 캐치프레이즈를 더 이상 이제는 스카이 대학 나왔다는 학위증이 증명서가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승차권이 아니다. 이제는 스스로 뗏목이나 요트를 만들어서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형식지보다 암묵지이고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과 열정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극찬을 했던 배움의 발견이라는 그 타라 웨스토버라는 젊은 친구가 쓴 그 친구의 얘기를 보면 고등학교까지도 안 다녔던 그냥 시골에서 몰몬교회 아버지의 영향으로서 학교도 못 다녔던 친구가 어느 날 학문에 대한 것을 느끼고 나서 배움에 대한 갈증을 통해서 결국 옥스퍼드, 하버드에서 박사까지 받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에 공부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머니들이 어떻게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사교육을 시키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힘들어하면 야 대학 가서 놀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공감 능력도 중요하고 문제 해결 디자인 능력 중요하죠. 외국의 미래 교육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 외국에서도 스탠포드의 디스쿨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중심, MIT의 미디어 랩, 싱귤라리티 유니버시티는 이제 아까 레이 커즈와일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나사하고 구글에서 투자한 건데 프로젝트식으로 문제 해결로만 그 수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림공대도 유명한 것이 5년만 지나면 가르치던 교과목 실라버스 다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30년 전에 했던 것을 아직까지 유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 온라인 대학으로 출범을 하면서 현장 학습하고 온라인으로만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비용도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 태제대학도 사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유다시티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잘 아는 에콜 42 같은 데는 강사도 없고 교재도 없고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얘기한 방금 전에 있었던 유다시티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받았다가 취업이 안 되면 그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는 무료 과외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도 한 1년 정도, 저 고려대학교에서도 이거를 해갖고 완전히 전통적인 전공 중심의 학부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미래 학부를 하나 만들려고 1년 이상을 준비했었는데, 모든 학과에서 반대를 하고 이런 엘리트 학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학생들도 이야기하고 해서, 결국은 뭐 총장실도 점거되고, 그래서 결국 한 달 만에 손을 들고 말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20세기의 DNA를 가지고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생략을 하겠고요. 태제대학교만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제대학교는 6대 핵심 역량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1학년 때 대부분은 영어, 국어, 뭐 교양물리, 교양수학 이런 걸로 대개 컨텐츠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크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 역량 중심 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역량 3가지, 사회적인 역량 3가지를 1학년 때 6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만들었습니다. 10개의 교과목을 만들어서 8개를 학생들이 1학기, 2학기 때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역량은 잘 아시는 대로 비판적인 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가짜 뉴스에도 휩쓸리고 이렇게 되는데 판단 능력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중요하고, 20세에 공부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 3가지가 개인적 역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학 베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교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학생들이 20명 이하로 전부 다 영어로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영어 그 교수님들은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프리 리딩,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전부 다 디스커션만 하고 포스트 리딩이 있어서 한 3, 4주마다 또 에세이를 쓰게 하면서 그것을 평가합니다. 소셜 레벨에서의 컴피턴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에 가서도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일을 하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는 뭐 인종 간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젠더의 다양성, 사회 경제적인 다양성, 연령의 에이지 그룹의 다양성은 다양성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회적 역량으로 키워주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동서양의 갈등이라든가 미중 갈등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 하모니를 키워줘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17가지 SDG와 같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문제를, 지구적인 문제를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역량 3개, 사회적인 역량 3개를 저희들은 1학년 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공의 컨텐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재미를 가지고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전공은
학부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과목만 들으면은 전공으로 인정을 추후에 해주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듣기 싫다, 골고루 다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전공 없이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7개 과목만 들으면 전공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학부는 그런 식으로 키우고 대학원 가서 세부적인 전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미래형 교육 방법은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들이 개발한 건데, 인게이지 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2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하나는 학습 교재, 하나는 토론할 수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5명 정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32명을 첫 학기에 뽑았기 때문에 16명씩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 4명씩 나눠서 4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갖고 있고, 교수님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학생들 토론하는 것을 참관하고요. 모든 수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라버스가 한 20-30페이지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분 수업을 일주일에 2번을 한 과목을 하게 되는데, 레슨 플랜이라고 해서 3분 정도마다 무엇을 교수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습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를 만들 때 매 씬을 자기가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3분 뒤에 5분 뒤에 학생들한테 무슨 토론을 시키고, 이걸 모은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냈을 때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자기네들이 어느 편을 들게 되면 그것이 다 그래프로 나오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실시간으로 모든 학생들의 발언 시간, 교수의 발언 시간이 다 나오고, 이것을 전부 다 또 비디오로 녹화, 어차피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녹화를 해서 저희는 에듀케이션 이노베이션 인스티튜트라 해서 교육공학 전공한 석박사들 교수님들이 다 분석을 해서 어떤 학생들의 발언이 크리티컬 띵킹은 좋은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너무 없다는 그런 것을 매주 피드백을 하고 학부장이 교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도 이미 작년에 뽑힌 교수들이 올 3월부터 6월까지 12주 동안 매주 2번씩 100분씩 이 과정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수를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돼 있고요. 이 교수님들은 3년마다 재계약을 통해서 하고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90세까지도 가르칠 수 있지만 3년 만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저희는 학습 지원 시스템이 있어서, 대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돼,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존 대학은 교수하고 학생이 있고 행정직원이 있지만, 그리고 교수들이 여러 가지 센터들의 보직의 개념으로서 그냥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10여 개의 학습 지원 조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혁신원, 여기서는 프로그램을 다 분석을 하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1학년 과목과 전공 과목 안에서도 6개의 역량이 각 과목마다 어떻게 반영이 될까를 교육 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피드백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선도원에서는 비교과가 저희는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들은 각자 따로 살다가 캠퍼스에 모여서 공동으로 수업을 듣지만, 저희는 4년 내내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해외에 2년 나갈 때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수업은 각자 따로 듣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거기서 비교과, 시빅 프로젝트라든가 스터디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미래의 리더는 동서양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미중 갈등 시대에 한국에서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2학년 1학기까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나라를 한 학기씩 가게 되는데, 다 영어로 강의하기 때문에 영어하고 자기 모국어를 빼놓고 최소한 2개의 제2외국어, 한국 사람 같으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러시아의 그 제2외국어를 중급 이상을 따야지 나갈 수가 있고, 컴퓨터 랭귀지 파이썬도 중급 이상 해야지만 나갈 수 있게 2학년 1학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제가 이전에 경험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최소한 6개월이라도 그 나라의 언어를 기초적인 것은 마스터하고 가게 되면, 그 나라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살게 되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가 미중 갈등과 같은 동서양의 몰리해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 중국 친구, 일본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해서 21세기를 유럽이 100년 동안 싸우다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구주 공동시장을 만들고 지금은 EU 공동체로 정치연합체를 만든 것처럼, 결국은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동체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지도자를 키우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미래형으로 디지털 라이브러리, 메타버스 센터가 있어갖고 메타버스로 캠퍼스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매일 아침마다 메타버스 캠퍼스로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 다시 나가서 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참여 프로젝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일본, 미국, 한국에서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동경, 뉴욕, 홍콩, 모스크바 이렇게 나간 다음에 다시 4학년 2학기 때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논문 쓰듯이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1학년을 마치고 나면 실리콘밸리에 3주 동안 가서 변화하는 미래의 기술을 경험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한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하고, 모스크바에서 끝나고 나면 유럽 문명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테네, 로마, 피렌체, 베니스, 이스탄불 같은 데를 5주 동안 하는 것을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한 5분 정도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이 특히 중요한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체제로 이제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고요. 그레지ュ에이트 스쿨 달라야 되고 프로페셔널 스쿨이 다 달라야 된다. 그래서 학부 중심 교양 교육하고 대학원 중심 전공 교육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2번 반복해서 전공이라고 학부를 붙들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래서 학부에서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그러는 것처럼 융합 전공이나 무학과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수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학생 중심으로 해서 성균관 대학교 이걸 잘하고 있습니다만 스튜던트 석세스에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고요. 사실 1970년대까지의 정원이 전두환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졸업 정원제가 들어오면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제는 학력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절반 이상 정원을 조정하고 이제 맞춤형으로 제대로 된 소수의 교육을 학부에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 근육을 함양시키는 거라든가 사회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고, 교수님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튜터라든가 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텝들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만 유럽에서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같은 것을 통해서 한 학기마다 자기가 대학을 선택해서 유럽의 아무 대학이나 가서 듣더라도 그것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중일이 볼로냐 프로세스형의 대학 연대를 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대학연합 같은 것이 뭐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든 어디에 가서든지 수업을 들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이제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서서 영어로 강의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럽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서울이라고 하면은 북경이나 상해 그 다음에 동경이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서로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미래를 육성해야 된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 지금 등록금이 동결된 지 한 15년 됐습니다만 뭐 고려대학교만 보더라도 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한 900만 원 정도 1년에 등록금을 받지만 교육비 환원율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3배 정도가 되고요. 미국은 사립대학, 웬만한 사립대학들이 대개 7만 불, 8만 불까지 돼서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그 등록금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전 세계가 고등교육은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립대학이 많은데 한국, 일본, 미국만 사립대학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한국하고 일본은 국가가 돈이 없을 때에 독지가들이 나서서 근대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사립대학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미국은 헌법적 가치에서 교육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커져 있는데, 이제 일본만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줬다라고 해서 모든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학생 1인당 15만 원씩을 1년당 학생 수를, 재학생 수를 곱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것은 경상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것을 막고 있고요. 와세대학만 하더라도 연간 예산의 7%가 수업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원해서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업료를 내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건물도 짓고 하는데, 우리는 수업료도 다 돌려줘야 되고 입학금도 없앴고 대학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규제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대학에 대한 펀드 지원이었습니다. 정부가 4조 5천억 엔, 그다음 민간이 5조 5천억 엔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한 100조 정도가 되죠. 그거를 매년 3천억 펀드의 수익금을 50년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은 어디다 주냐 하면 대학의 기초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무조건 투자를 하겠다. 우리로 치면은 정말 3천억 엔이니까 3조 원 정도를 매년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기시다의 공약이었죠. 취임하자마자 한 공약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OECD 평균을 보면 초등교육, 중등교육은 엄청나게 한국이 높게 되어 있지만 30% 이상이지만 고등교육은 30-40%가 못 미치게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고등교육이 미래의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대량 생산 체제로 대량으로 학생들을, 그것도 80%가 대학 졸업장을 받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총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상속세나 이것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견기업들 중에서 R&D를 통해 갖고 우수한 기업이 된 기업들이 이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식들이 이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그 주식의 소유를 대학에다 신탁을 한 다음에 경영권에 대한 것만 갖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그 대학의 R&D 투자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20세기 시스템에서 계속 규제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중견기업이나 R&D로 1세대가 성공한 기업들이 자식들이 홍콩 가고 싱가포르 가서 다 상속세 안 내는 데 가서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서 투자회사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술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탕엔체 교수가, 제가 글리온이라고 하는 데에서 대학 전현직 총장들 20-30명이 모여서 한 5일 동안 다보스 포럼처럼 회의를 했는데, 그때 재밌는 제안을 했는데 영국 대학도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EPA,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선수가 이적할 때 이적료를 이 사람이 잘할 때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하는 데서 다 쪼개져서 돈을 줍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에서 박주영 선수가 옛날에 EPL에서 뛰었을 때에 이적을 할 때 받은 이적료 중에서 일부가 고려대학교에서 졸업도 못했지만 고려대학교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해서 몇 천만 원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 탕잉채 총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엄청나게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좋은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 학생들이 취업을 선호를 기업에서 많이 하고 10대 1 경쟁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들한테 들어오자마자 사인을 받아서 최소한 5년이나 10년 동안 자기 연봉의 5%나 10%를 대학에 기부하게 하자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개런티를 해서 데리고 가게 해서 더 좋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투자를 하게 하자. 이런 정도로 재정을 해야 되지, 지금 등록금 올린다고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싸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대학을 투자를 하고, 대학의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또는 리모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것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점점 경쟁력이 잃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태제대학은 이런 실험을 하는 대학이고, 또 우리나라 대학이 하도 안 바뀌기 때문에 뭔가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모토를 TBW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한 것이, 우리가 The Next Answer, 다음의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저희가 넥스트 앤서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